안녕하세요. 통합과학 풀비메이커 배선생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시상화석과 표준화석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석의 정의를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의 유해나 흔적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주로 퇴적암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암석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이 있고요. 화성암은 기본적으로 마그마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이 생성되기 어렵고요. 변성암 역시 높은 열과 압력을 받기 때문에 화석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적암에서 주로 화석은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화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시상화석이고 또 하나는 표준화석입니다. 시상화석은 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환경을 알려주는데요. 특정한 지역의 환경을 알려줘야 되다 보니까 특정 지역, 즉 분포 면적은 좁아야 하고요. 대신 생존 기간은 길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표준화석은 그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어야 합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려는 화석이기 위해서는 지구 여러 곳에서 발견돼야 되므로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되고요. 대신 특정 기간만 살아남아야 그 시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생존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은 생존 기간과 분포 면적이 서로 반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당시 환경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시상화석으로는 고사리, 산호, 조개 등이 있는데요.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조개는 얕은 바다 또는 갯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으로는 고생대를 대표하는 삼엽충과 갑주어가 있고요. 여기서 갑주어는 우리가 흔히 척추동물의 시초라고 알고 있죠. 두 번째로 중생대 하면 공룡의 시대인 만큼 공룡과 아모나이트가 표준화석이라 볼 수 있고요. 신생대로 넘어오게 되면 화폐석과 코끼리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매머드가 있겠습니다.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주요 정보 6가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시상화석입니다. 시상화석은 대표적으로 고사리나 조개, 산호 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는 지층의 생성 시기, 즉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표준화석입니다. 자, 예를 들면 고생대의 삼엽충, 중생대 공룡, 신생대 화폐석과 같이 화석만 보더라도 그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생물의 진화 과정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진화되었다는 사실을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과거 대륙의 이동을 알 수 있는데요. 대륙 분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된다면 과거에 두 대륙이 연결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는 시상화석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양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면 과거에 바다였을 테고 육상생물이 발견된다면 과거에 육지였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해양생물의 화석이 발견되고 그 지층 위에 육상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면 과거에 해양이었던 지층이 융기에서 상승하여 육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까지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바다와 육지의 구분 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과거 기후변화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꽃가루 화석은 당시 어떤 꽃나무가 자랐는지 그리고 그 꽃나무를 통해서 당시 기후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유공충 화석 같은 경우에는 당시 수온이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지질시대의 개념과 구분 기준 그리고 그 결과 지질시대가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과에서는 지질시대를 지구탄생, 즉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구분 기준은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와 대규모 지각변동 등을 이용해서 기준을 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표준화석을 이용한다든가 부정합 등을 연구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합은 차곡차곡 시간적 순서로 쌓인 층을 말하고요. 부정합은 정합이 아니다. 즉 두 지층 사이에 시간적 갭이 큰 지층을 말하는데요. 이 두 지층 사이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와 대규모 지각 변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국 지질시대를 4개로 구분하게 되었는데요. 선캄브리아가 첫 번째고요.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캄브리아는 약 46억 년 전부터 고생대가 시작되는 5.39억 년까지고요.
고생대는 5.30년에서 중생대가 시작되는 2.52억 년까지고요. 중생대는 2.52억 년부터 신생대가 시작되는 0.66억 년까지를 말하고요. 신생대는 0.66억 년부터 현재까지를 말하는데요. 썬캄브리아가 무려 88.2%, 즉 40.28억 년이나 차지하고 있고요. 고생대는 약 6.3%로 약 2.87억 년, 중생대는 4.1, 신생대는 1.4. 썬캄브리아가 고생대나 신생대, 중생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고요. 간혹 학생들이 썬캄브리아 이름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요. 고생대의 캄브리아계에 앞에 있기 때문에 썬캄브리아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출 포인트가 있는데요. 썬캄브리아 화석은 왜 거의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개체수가 적었고요. 두 번째는 몸에 단단한 부분이 없었고요. 세 번째는 너무나 옛날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 대규모 지각 변동이라든가 풍화작용 등을 받아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화석이 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고생대 이후에는 화석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생물계의 큰 변화를 확인 가능하였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질시대 중 가장 길었던 썬캄브리아 시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캄브리아 시대는요 46.67억 년에서 5.30억 년 사이로 약 40억 년 정도 되는 기간의 시대인데요. 기후는 대체로 온난했으나 빙하기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있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건 그만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수륙분포는 지각변동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발견된 화석이 너무 적다 보니까 수륙분포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썬캄브리아 시대에서 발견된 화석이 적은 이유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개체수가 적었고요. 몸에 단단한 부분이 없었고요. 혹 화석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너무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사이 지각 변동이나 풍화작용 등으로 현재까지 화석이 보존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썬캄브리아 시대의 생물적 특징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견된 화석이 매우 적었고요.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서 바다에서 최초 생명체가 출현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육상생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 남세균이라고 하는 사이아노박테리아의 출현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었고요. 바다와 대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고생대에 가서는 오존층이 생성되고 더 나아가 육생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오존층 생성과 육상생물 출현은 고생대입니다. 끝으로 초기에는 단세포 생물이 있었고요. 말기에는 최초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단세포 생물의 대표적인 흔적으로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는데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요. 남세균의 점액질에 모래나 진흙 같은 것이 엉겨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흔적이고요. 오래된 것은 35억 년 전 것까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은 호주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발견된 화석으로서 다세포 생물의 화석이고요. 해파리나 해면동물의 화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질시대에서 썬캄브리아 시대 다음에 해당되는 고생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대는요 5.30억 년에서 2.52억 년까지 약 2.87억 년 되는 시기인데요. 지질시대 전체에서 약 6.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대체적으로 온난했지만 말기에는 빙하기가 있었고요. 수륙분포는 초기에는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가 된 초대륙을 우리가 판게아라고 부르고 있고요. 판게아가 형성된 말기에는 얕은 바다가 줄고 해안선이 짧아지면서 결국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좁아지면서 생물종과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고생대 생물은 초기에는 삼엽충, 어류 등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강합성 세균 출현 이후에 대기와 해양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산소호흡을 하는 생물들이 급격히 늘어났고요. 산소호흡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생물체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대기의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고생대 중기에는 결국 오존층이 만들어지고요. 오존층은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 줌으로 인해서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대요. 결국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고 양서류, 양치식물 등 생물종이 매우 다양해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고생대 말기에는 아까 수륙분포 때 말씀드린 것처럼 판게가 형성되면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좁아져 그리고 빈번한 화산활동 등으로 기후가 변하게 되고요. 그 환경 변화가 원인이 되어서 삼엽충, 방추충 등의 생명체들이 한꺼번에 죽는 대멸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생대를 대표하는 생물로는 해양에는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필석 등의 무척추 동물과 갑주어와 같은 척추 동물들이 번성했고요. 고생대 육상생물로는 양서류가 번성했고요. 그 다음 대형 잠자류 같은 곤충류가 있었고요.
고생대에 번성했던 식물로는 양치식물과 이끼류 등이 있는데요. 바로 양치식물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탄의 원료가 되었습니다. 고생대 대표적인 화석으로는 삼엽충, 필석, 갑주어, 푸줄리나로 불리우는 방추충 등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고생대 말기에 파충류나 거시식물이 출현하는데요. 이렇게 말기에 진화된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면 다음 시기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다음 시대, 즉 중생대를 대표하는 생물군이 되게 됩니다. 지질시대 중에서 중생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대는 2.52억 년에서 0.66억 년까지 약 1.86억 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지질시대에서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생대 기후는요, 빙하기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했는데요. 그 이유는 화산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올라갔고요. CO2 농도가 높다 보니까 온실 효과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온난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생대의 수륙 분포는요, 고생대와 반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판기아가 여러 대륙으로 다시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게 되고요. 결국 해안선이 길이가 길어지고 대륙붕이 발달하게 되면서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게아가 여러 대륙으로 분리가 일어나면서 결국 생물적인 부분에서도 큰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서식지의 다양성이 증가되면서 고생대 말기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번성을 하고요. 더 나아가 새로운 생물종이 출현하게 됩니다. 한편 중생대 말기로 가면 공룡, 암모나이트 등 번성했던 생물들이 한꺼번에 또 한 번의 대멸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소행성 충돌이 대멸종의 원인으로 보여지는 것은 중생대 한 곳입니다. 중생대에 번성했던 생물들을 살펴보면요. 해양에서는 암모나이트와 해양 파충류가 번성했고요. 중생대 육지에서 번성했던 생물로는요. 역시나 공룡의 시대답게 공룡이 있었고요. 육상 파충류가 번성했습니다. 한편 식물로는 거시식물이 번성했고요. 대표적인 화석으로는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가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 시조새는 최초의 조류로 중생대 말기에 출현하였습니다. 중생대 말기에도 더욱 진화된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작은 포유류와 속시식물이 출현하는데요. 결국 포유류와 속시식물은 다음 시대, 즉 신생대를 대표하는 생물군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지질시대 중에서 중생대 다음으로 연결되는 신생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대는요, 약 0.66억 년부터 현재까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질시대 전체를 봤을 때 1.4% 정도입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대는 4.1%였고요. 신생대는 거꾸로 1.4%입니다. 신생대 기후는요, 초기에는 온난했는데요. 점점점 한랭해지다가 결국 말기에 가서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게 되는데 빙하기가 4번 있었고 간빙기가 3번 있었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써볼까요? 빙을 4번 써보세요. 자, 그럼 간빙기는 어디 있죠?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빙하기 4번에 간빙기 3번, 즉 빙하기 사이에 간빙기가 있으니까 빙하기가 4번 있으면 간빙기는 3번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수륙분포는요, 대서양과 인도양이 넓어지고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결국 현재와 유사한 수륙분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생대 생물계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빙하기에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가라앉아 있던 육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이때 생물들이 여러 대륙으로 이동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물종이 다양해지는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여기에 넓은 초원까지 형성되면서 현재와 유사한 생물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중생대에 번성했던 생물로는요, 대형 유공충인 화폐석이 번성했고요. 육지에서는 코끼리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매머드, 그 다음에 조류, 그다음 포유류, 속시식물 등이 번성했습니다. 말기에는 인류의 조상까지 출현하게 됩니다. 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으로는 화폐석과 매머드가 있습니다.